경제 사회 정책 부분 임시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수진 교수입니다. 오늘 1, 2부 상당히 성황리에 좋은 토론,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안철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세판짜기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강원대 경제학과 이병천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제 오른쪽에 안철수 현상과 복지국가의 과제를 발표해 주실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이 각 20분 정도씩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끝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제 오른쪽 끝에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 토론자들께서는 각각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 세판짜기에 관해서 이병천 교수님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줄푸세 시장 만들기를 대표 슬로건인데 줄푸세를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신독재가 없었으면 수출 배력국 달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5년을 맡긴다. 좀 끔찍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상당히 못난 구석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를 다시 그런 세력에게 맡기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엄청난 호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게 오전에 김홍 교수가 아마 희망의 정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지금 희망의 정치를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바로 희망의 정치의 핵심이다. 복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는 안철수 교수의 그 생각이라는 책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교수를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제가 학생들이 저기 2030 세대가 완전히 그냥 안철수를 부르는데 저도 옆에서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제도 맡게 됐고 그래서 이 청춘 콘서트도 제가 보게 됐어요. 참여는 못하고 자료가 많게 있어서 좀 봤는데 학생들은 그 청콘이라고 하더군요. 청콘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제가 만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에 대해서 용산공 세대가 환호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래도 구발자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의 생각이라는 게 정권하고 별개가 아니고 정권의 연장이자 훨씬 더 발전적으로 체계화된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보게 된 것 인상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전은 생각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권에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씩 들어가면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진단이 되겠죠.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힐링 지역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후반부가 아마 중심입니다. 그러나 진단 자체가 또 매우 안철수 교수다운 진단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주목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두 토막으로 이 진단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히트 넘기시죠. 예, 넘기시죠. 됐습니다. 예. 더 넘기시죠. 예, 히트 더 넘기시죠. 더 넘기시죠. 예, 됐습니다. 여기가 진단 부분인데 안철수 교수의 대한민국을 보는 특히 기계 문제 관점에서 보는 그 진단은 두 가지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공멸의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삼성동물원이라는 지국에 갇혔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공멸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체제 공연위기에 처한 구체제 그리고 구체제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춘 콘서트 이야기하고 직결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주 가장 총괄적인 그런 이야기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를 비롯해가지고 망하는 나라들의 꼴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통부모가 뭐냐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득권의 과보화라는 게 안철수 교수의 가장 고유 용어인데요. 기득권 과보호, 기득권이 너무 과잉보호되어 있다 이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이게 나라를 망하는 것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넘기시죠. 저게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이런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고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이하 이 생각을 생기다고 그걸 좀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 같이 해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크게 봐서 근대 산업화 민주화 50년에 대한 그걸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성찰을 한두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는 좀 적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산업화가 각각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이 세력이 각각의 서로의 그 단점만 본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요. 이건 논란도 많고 나름대로 안철수 교수적 그런 하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넘기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었던 게 성장 효율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기득권 과보 체제 이것이 구체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의 두 번째인데 삼성동물원 무슨 동물원 하는 이야기는 안철수 교수가 집요하게 해왔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도 그 표현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고통이 워낙 심한 게 기득권 과보 때문이고 그 핵심에 재벌 독식의 삼성동물원 체제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재벌과 별개가 아니고 재벌 체제가 양극화의 정점과 그 꼭지점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결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한 계층이 아니라 사회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 이거를 삶의 고통과 그 지구를 빠뜨리는 그런 어떤 주된 책임자다라는 그런 지적을 쭉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 현관을 지목하면서 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 부분은 이것은 제가 안철수 교수 생각을 구체적인 생각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그림표를 그린 것입니다. 재벌동물은 뭐 앞쪽에 있던 조금 재벌동물은 그 사회적 양극화이고 그리고 안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말하자면은 계층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가라앉게 만든다. 전체를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이게 추격자 전략, 추격자 개념 표시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 개방이라는 함의 FTA로 표현되는 집중적으로요. 그런 이제 이 사고 틀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넘기시죠. 시간이 지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게 재벌의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산업화 시기 이후에 모든 그 노동자 국민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자기 혼자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노동자 협력 기업 어떤 기업 모든 국민적 이해 당사자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독식하면서 사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이게 전부 이해 당사자에 대한 모든 골목 상권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간도 있고 해서 쭉 넘기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쭉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하는 것은 요 대목은 안철수 교수가 이 재벌 독식 문제뿐만 아니라 왜 소위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소득의 어떤 그 저소득, 노동 배제, 이 모든 골목상권의 말하자면 폐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가계부채가 왜 늘어나며 왜 거품경제가 축적이 되느냐 그런 글로벌 위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한국 경제를 그 지점에서 그 시각에서 다시 하나 짚고 있는 중요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넘기시죠. 넘기시고요. 지금 진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진단과는 두 가지 요약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재벌 체제의 문제를 소액주주라든가 공정경쟁이라든가 하는 이른바 부자유주의적 틀로 좁히지 않고 다수의 이해당사자 대중들의 민생고라는 다시 말해서 배제적 경제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적절한 그런 시각을 보이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안주선도 생각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 인식과 연결되면서 다시 말해서 역사적 기억을 불러내면서 경제정의론, 재벌 많은 비판론과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그래서 재벌의 부가 오늘날 재벌의 부가 자신들만의 부가 아니라 지난 시기 동원형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성장 우분배 시기에 그런 희생의 힘인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그 책을 방기하고 있다는 우분배 약속이 깨어졌다고 하는 그것과 짙어지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머지 또 넘기시죠. 이제는 뭐 해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안철수의 해법은 제가 책 쭉 보니까 한 7가지 이거 좀 더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강론으로 다 해야 되는데 대체로 여기서 4정도까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안 교수의 핵심적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은 중심적으로 전략을 정리를 했습니다. 안 교수의 새로운 대안, 미래지도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이 생각에서도 이 책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지도입니다. 경제민주화, 재벌동물원 대신에 경제민주화와 열린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동방성장, 그 다음에 선순환의 선도자 경제, 악순환의 주객자 경제 대신하는 그 다음에 그 개방과 관련해서 보금별 개방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개방을 가야 된다 하는 이런 틀이 안철수 교수의 대안적 쉐마 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제민주화 경제정의라는 이 생각에서 안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권에서는 주로 부채의식, 나눔 또는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에서는 주로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죠. 그래서 넘기십시오. 예. 그래서 이 공정한 시장 경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세 가지 요소를 나누는데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장기를 보장받아야 빨간 라인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다른 분들은 좀 서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넘기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히닝 캠퍼스도 쭉 이야기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딸기에 비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넘기시죠.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헌법 119하고 비교했는데 헌법 119의 정신을 충실히 개선하면서도 새로 이 내용을 좀 더 참여 민주적 방향으로 진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 헌법 119 2항, 1, 2항은 제가 비교한 것이고요. 예, 넘기시죠. 그래서 헌법 119에서는 좀 모호하게 넘어간 것.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교수는 공정한 기회, 실질적 기회를 먼저 주어야 된다는 조화 이전에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훨씬 저는 헌법 규정의 정신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진전시켰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선도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안 교수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추격자 전략, 선도자 전략, 추격자 전략을 쓰는 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패배자를 전부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못 간다. 선진화 선진국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같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이게 이제 안 교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선도자 선진국이라는 말을 전혀 새롭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시죠.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기 사회적인 것은? 네,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어요? 네. 15분 남았어요? 네. 15분 남았다 하는 걸 제가 믿고 싶어요. 지금 한 이야기가 좀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이야기가 이제 안 교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회 중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패자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이건 그냥 강조하고 있는 이런 거죠. 네. 넘기시죠. 쭉 넘기십시다. 시간이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이야기인데 안 교수의 재벌개혁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부 접근과 외부 접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정리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외부 접근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무상권을 치고 들어온다든가 이 모든 이야기는 외부적 접근이다는 이런 말로 쭉 담고 있고 내부로부터 접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 이런 것을 이런 용어로 이렇게 암기쉽게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기시죠. 쭉 넘기시죠.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십시다. 내부로부터 접근해서 이제 결국은 예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론과 일관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투기 자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쭉 하고 있고요. 구체적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좀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소기업론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좁혀서 말하려고 그러면 안 교수의 핵심이 이제 중소기업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좁히는 측면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이제 동반생각을 하자. 왜 중소기업인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론이 갈래가 많아요.
이것은 무게와 중요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 교수께서는 세 가지 정도 말하는데 경제의 포트폴리오부터 들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다. 포트폴리오 아시죠? 주식 투자할 때도 이게 안전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너무 쏠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불안정하고. 그 중소기업이 균형을 잡는 불균형과 불균형 해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시죠.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대기업의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 역할, 정부의 역할, 대학의 역할, 창업에 대한 이야기, 뭐 가장 잘 아는 그런 부분이죠. 안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쭉 넘기시고 제 평을 하겠습니다. 제 총평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 교수의 생각이 뭐 훌륭하다,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기시죠. 첫 번째는 생각과 같은 걸 다른 사람이 내게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안철수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민주주의자라, 저도 글로 있는 한 그렇게 느껴지고, 대한민국 거의 다 50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성찰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목을 제가 강조했는데, 패자를 버리고 짓밟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구체제, 그 재벌 독식과 무한경쟁의 낡은 문화, 그 사고 전반을 극복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공멸하고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신도경제도 못 간다. 이게 뭐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따뜻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제가 몰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하에서 2030 프로세스 다 희생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 대하여 민주화 역설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생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벌의 부가 자신만의 부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들의 희생에 힘입은 것이다 하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헌법 119에 비춰볼 때 안철수 교수의 생각이 그에 충실하면서 참여민주적 방향으로 이 실질적 내용을 더 진전시키는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재벌계라고 제가 보기에는 넘기시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라고 그러죠. 경제 살리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로 넘기시죠. 제가 생각에는 수평적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제가 하나 썼는데요. 수평적 경제민주화, 재벌과의 타협하면 해결이 다 될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균형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이 말하자면 협력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예. 제가 여기서 좀 평가를 아주 지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건 좀 몇 가지 쓰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안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뭐냐 하면은, 이 참여민주주의, 이 당사자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 내용을 가지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가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좀 더 넘기시죠. 비어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 넘기시죠. 자세한 걸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적인 머물러지 않으려면은 재벌의 이익이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민적 이익 공유제라는 틀을 세워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종의 실제적인 아주 명실상부한 공익재단 같은 거, 스웨덴에서 보는 알렌베리 재단과 같은 그런 틀이 하나 나와야 된다. 완전히 무늬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거기서 나오는 소득 플로우가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금 이야기인데, 법인세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좋은 이야기지만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 문제는 철저히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부의 대물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재벌의 국민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세 문제에 틀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조세가 이 주식 행태로 될 경우에는 재벌 소유 지배 구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문제가 되고서 그나마 넘기시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슈트 넘기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군요. 가면지만 하나씩 실리콘밸리 이야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워낙 많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이제 안 교수 생각에서 예상보다는 미국제 연차가 굉장히 적은 분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실리콘밸리 부분에서는 미국 연차가 많이 나는 이런 대목인데 실리콘밸리 모델의 한국화, 한국적 접근이라는 그 지점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를 줄로 인모델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인데 물론 안 교수께서 실리콘밸리 모델만 하자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 중소기업 한국은 역시 첨단뿐만 아니라 중소 이런 부분에서 그 기술 수준이 여전히 중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품 소재 산업 분야 중소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이 걸어온 그 코스와 관련해서는 안규석 교수의 책에는 부품 소재 산업 이야기가 제가 읽어보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많이 써놨는데 좀 그 이야기입니다. 좀 넘기시고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한국의 교육 체계와 지식기반 체계를 어떻게 저렇게 짜느냐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그 선진적 혁신 체계를 어떤 유형으로 가져가느냐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경제학에서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 전공자들은요. 한국경 전공 그 대목인데 이 대목을 안 교수께서 너무 좀 쉽게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한국 경제에서 이 경쟁의 형태, 이 협력의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협력과 경쟁을 어떻게 믹스할 것이냐 이것도 뭐 경제발전과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 테마인데 이 부분도 안 교수께서 조금 더 생각을 더 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는 워낙 가격한 급진적 혁신 모델이고 굉장히 강력한 경쟁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쉽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협동조합 이야기도 있고요. 넘기시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자본주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아직은 추상적인 것 같다. 좋은 말은 많이 했는데 좀 추상적이다.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믿음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독일 모델도 유명한 대표 모델이 있고요. 넘기시죠. 그래가지고 좀 넘기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넘기시고 이 두 가지, 특히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의견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조합이 가입률이 약하니까 단체시각 적용률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조원 대표 이사 추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소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 집단법 문제인데 안 교수께서는 이거는 뭐 가볍게 넘어가고 해서 한두 마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뭐 안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기업 집단법 이야기가 그 정치권에도 그렇고 제도 정치권에도 그렇고 시민공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기업 집단법 이야기는 아주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 집단법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집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벌의 책임을 규율하자는 뜻은 좋으나 그 법을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재벌 규율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 집단법을 만들면 재벌의 기업 집단, 특히 한국의 총수가 재벌 집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이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리 인정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재벌 기획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머리를 써내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정하면서 그럼 책임을 어떻게 묻겠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지주회사 하나 가지고 제대로 지금 포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주제 상량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바로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넘겨도 바로 집단법이다. 너무 찐다라는 이야기가 제 개념이다. 이거는 막 집단법 꺼내는 분들하고 제가 좀 논쟁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대목인데, 예, 넘기시죠. 예, 넘기시죠. 거의 뭐 이야기 다인 것 같은데, 예. 철학적으로는 정의와 난, 양 교수가 정권에 강조하는 나는 연대인데, 주로 생각에서는 정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보면 아마 저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마 이건 좀 현실 정치적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 이야기 이거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교수의 생각의힘은 강하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생각의힘이 뿐이고 오늘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안철수 교수가 과연 뭐 정치를 할는지 이것도 좀 부하시다는 거죠. 좀 전에 발전 나온 거 보니까 상식으로 보면 출마를 했을 것이 하는데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전혀 난 모르겠고 생각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경쟁력이 매우 강하고 평가할 만하다.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게 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간 조금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제 방송을 해주세요. 이 상무의 진행이 약간 어색하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인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맡은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라고 합니다. 기차가 좀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사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가 중요하고 또 여기 계신 토론자, 백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기에요. 화두가 되는 그런 의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관련되어진 경제부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철 교수님의 발제를 해주셨고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뭐 이게 20분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3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시간은 뭐 좀 오래됐지만 이런저런 말씀을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희 제주대 교수께서 복지국가에 대한 안철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 글쎄 조금 시간을 벌어주시면 좋게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집 87페이지부터 제 원고가 있으니까요. 그 원고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비해서 지금 2010년, 최근 10년 사이에 86%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요즘 계속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살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2.3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노인들의 자살이 심각한데요. 노인들의 그 인생의 불안과 고독, 외로움 이런 것이 아마 현대판 고려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강력 범죄와 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 공동체 대한민국이 이대로 좋은지 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점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사회 생태를 향해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금 경고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안철수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에 빠진 민중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내는 처절한 소리. 굉장히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가 초래한 민생 불안을 우리가 온몸으로 돌파하면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내고 있는 그런 비명소리 같은 것, 이게 바로 안철수 현상이다. 저는 이런 해석에 좀 동의하고, 그래서 안철수 현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서 제 논리를 펴보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안철수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된 맥락을, 역사적 맥락을 경제와 복지라고 하는 양측면에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 발전국가 모델을 운영한 것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중화공업 중심의 재벌을 키우는 아주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정책, 즉 복지는 전혀 발전시키지 않는 경제와 복지의 불균형 발전을 부족하는 그런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죠. 모든 국가의 자원을 경제성장에 납축이 됐기 때문에 사회개발 분야, 복지 분야는 기형적으로 미발달한 그러한 사회체제였습니다. 그것이 전두환의 군사정부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 시기에 오면서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군사정부가 계속되고 또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이 터져나온 민주화 운동의 시기와 겹치면서 일정한 양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의 제도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여적이고 선별적이고 부족한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 들어오면서 아주 크나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 위에 올라타면서 능동적으로 한국의 그동안의 관치경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개발 독재, 이 발전국가가 한계에 달했음을 절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한다라든지 그리고 금융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금융 자유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아주 급진적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외환위기를 맞는 동안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일부 복지의 확대가 나타났습니다만 뚜렷하게 성과를 보일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일정하게 해왔습니다만 복지는 미발달된 잔여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불균형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와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했기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조치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동안에 우리 경제체제를 발전국가에서 완전하게 신자유주의로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은 유연화되고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거대한 경제 변화의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의 복지가 거대한 제도화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는 사실 이때 그 틀이 거의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복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뭘 새롭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육을 사회 서비스로서 제도화하기 시작했던 그런 공로가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헌정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한 큰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그대로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복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그래서 민생이 더 도탄에 빠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선 당시부터 747 공약을 내세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와 줄푸세 공약을 들고 나온 박근혜 대표와 신자유주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경쟁을 벌였죠. 그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 5년이 거의 다가갑니다만은 이제 민생의 파탄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성 정치와 기성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정과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갈구하는 민심의 열망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우리 근대사를 쭉 훑어보았는데요.
경제와 복지 양 측면에서 보면 특히 최근에 15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 신자유주의 양극화 길을 걸어오면서 경제는 시장 만능의 양극화 체제로 구조하고 그리고 복지는 자유주의 선별적 복지 체제를 구축해요. 이 두 개의 조합, 즉 경제와 복지가 이렇게 조합이 된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중산층까지도 불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보통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런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저희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때 역동적 복지효과론을 제창하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메커니즘과 자유주의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복지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을 그때 제기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의 다 지나가면서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 이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그런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담론으로서 확산시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하는 이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불공정성,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민주정부의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체제의 통합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복지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진화 담론을 내세웠던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대립물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왔죠. 그래서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성장 우선 담론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입증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대 정책 공약을 제시해 놨는데요. 이것이 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한 두 가지를 꼽아보나 지금 역동적 복지효과 10대 공약 중에서 한 두 가지를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특히 병원 입원 의료비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보험자본, 다시 말해서 삼성생명 등의 보험자본과 보험자본으로부터 국가의 건강을 둘러싼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정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정책 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즉 일자리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일자리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알려진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는 문제와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경제를 끌어들여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제 본문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 이전에 나와 있던 글들은 안철수 교수의 제가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인용해놨는데요. 이 인용한 부분은 바로 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안철수 교수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용을 해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현상의 해법, 안철수 현상은 우리 민중들이 양극화와 민생 불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존의 정치가 그 역할을 도저히 하지 않다.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경제적 요구를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정당을 혁신하고 그래서 새로운 복지국가 정당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 해결해달라고 하는,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안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 부체제라고 느껴지는 것들, 즉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계층 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경제 시스템 등을 극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갈구하는 민심, 이렇게 안 교수가 직접 그 안철수 현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바로 도올 김용호 교수의 그 진단과 뭐 맹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안철수 현상은 현재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 불안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넘어 복지국가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삼위일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의 관철입니다. 두 번째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세 번째가 정당 정치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이 자료집에서 안철수의 생각이 밝히고 있는 자신의 국가 비전과 정부 운영을 위한 이념과 목표, 그리고 이정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요, 저의 이러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야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선과 정책들과 정책들이 요즘 들어와서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는 그런 최근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나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담론과 정책들이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거의 지금 비슷하게 그 레터릭 차원에서는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여야 정당들이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 복지국가 정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복지국가의 건설을 놓고 벌이는 정책 경쟁, 그리고 상호 협력, 즉 복지국가 정당 정치를 위한 하나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야 정당과 경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복지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이 득표를 위해서 내세운 정책 공약은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구체적인 그런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위들이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기성정당을 불신하게끔 만든 중요한 원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실현할 진정성 있는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는 재정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구체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야 정당의 주요 후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막 속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맞는 국가를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큰 개혁을 단행하려면 정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정부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부담률이 한 25% 되는데요. 그러면 OECD 국가들 평균이 한 35% 됩니다. 10%포인트, GDP의 10%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지금 한 1,300조쯤 되는데요. 이거 10%면 130조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130조 원을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더 내야 되는데 그래야 OECD 평균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는 공공성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족하고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서 공공성이 더 강화된 그래서 삶의 안전과 함께 경제사회적 역동성으로 나아가자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고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그러한 잘못된 심성에 영합하고 오히려 국민들 하이고 세금을 더 내지 말자라고 부추기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 여야 정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달랐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정세가 옳다. 보편적 정세가 옳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울림을 느끼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프레시안의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바로 이 정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세금을 제일 적게 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 복지국가 절대 못 가고 경제성장 못한다. 복지 못한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즉 이게 시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정치인과 정당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교수는 최소한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데 왜 기성정당은 그런 용기를 못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게 바로 안철수 교수에 대한 국민의 현실적 기대가 일정 부분 저는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지가 미발달한 그 복지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복지 후진국에서는 정세를 통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경험에서도 보면요, 유럽 복지국가들이 뭐 높은 세율이 그게 쿠데타를 통해서 달성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세를 내세우는 정당에게 국민의 표를 몰아줬거든요. 우리가 지금이 바로 복지국가가 시대 정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정세를 내세워야죠.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이 정세를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죠.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 이게 바로 안 교수와 기성정당의 차별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3.1체에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국민의 참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민주주의야말로 바로 경제사회적인 민주주의죠. 그게 바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고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사회적으로 더 기여하겠다. 또 건강보험료도 더 내고 세금이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내겠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국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야죠. 바로 안철수 교수는 저는 이 소통의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전 책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국민이 생각할 때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안 교수의 소통 능력에 저는 국민들이 저 정도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면 우리와 함께 소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품음직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당 정치의 혁신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성정당을 제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정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정당의 혁신은요, 유능한 몇몇 사람들을 새롭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이 소선거구의 다수 득표제, 1등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로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 늘려야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한 50석만 더 늘려놓으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요. 한 350명으로 만들고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한 50석만 더 늘려놓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독일식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유형을 결합한 한국형의 비례성 강한 정치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정당 혁신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치는 바로 안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야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향해서 새로운 정책을 놓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모델, 소위 말해서 콘센서스 폴리틱스, 합의 정치,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지금 갈등과 대립의 정치입니다. 이 합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의 개혁, 그리고 정당의 혁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철수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책을 자세히 제가 읽어봤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성정당이 큰 문제가 있다, 구체제다라고 하는 진단만 있을 뿐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데 제가 왜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대안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머지않아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공론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리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 대안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민주당은 우선 말로만 복지효과를 외쳤습니다. 진정성 없는 복지효과 외침,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효과를 외치려면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외쳐라. 그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열망과 동떨어진 정치 기득권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패권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저는 낡은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 그 구체제, 안 교수가 말한 구체제와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교수를 새누리당의 대안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패권적으로 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다수의 야권 성향의 지금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를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안으로서의 안철수 교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버려서 없앨 것이 아니라 혁신해서 고쳐서 우리 국민들이 써야 될 우리 사회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틀림없이 아마 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제 문장의 마지막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대선 이후 민주당의 발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복지국가 정당 정치의 질서를 창출하는 데까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 분의 생각이 다시 또 토론회 형식으로 지금부터 전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소개는 이미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게 약간 좀 그 묘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온 이런 분이시고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분류가 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상희 교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끝부분에서 비판하신 민주당에 들어가셔서 의원의 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 의원이십니다. 홍명화 의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신광용, 문진영 교수님과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뭐 시간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이는 못 드리겠고 가급적 7, 8분 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후 약간의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서 가급적 4시 반 정도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종화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혼동됩니다. 제가 교수인지 의원인지 아직 그런 초짜 국회의원입니다. 그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뭐 대개는 동의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이병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그 책 제목이 한국경제 세판짜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책을 2007년에 냈었습니다. 한국경제 세판짜기라는 책을 유종일, 김상조 교수와 함께 제가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체절명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경제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세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 사실 이제 지금 이상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이 문제의 핵심이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름도 바꿔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고, 그 민주통합당의 전신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였고요. 그래서 시민통합당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드디어 바뀌겠구나 하는, 시민사회가 저렇게 많이 들어갔으니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제자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가든지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한국 사회에 끼친 공헌은 정말 지대하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운동을 그동안 그 학자들의 논의 차원에 있던 것을 정치적 담론 수준으로 올려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복지국가로 향하게 만든 아주 크나큰 기여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민주통합당,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조직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변화를 하리라고 많이 기대를 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 안철수 현상의 근원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도 이 상태로 안 된다고 하는 대중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선에서 새로운 실험으로서 정치 엑스포라는 것을 좀 해보자. 스웨덴을 가보니까 스웨덴에서는 일주일 동안 정치 엑스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정치 난장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계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정치 유흥놀이 이런 것도 이제 해놓고 이랬습니다만 아직 시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게 하나의 이제 단편인데, 그 며칠 전에 전주에서 그 정치 엑스포의 천막을 보면서 거기 우리 위대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인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분은 다 아시지만 김근태 의장의 천막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절규를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2012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온다. 그 두 번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글에서 경제민주화가 밥이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근태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이번 우리에게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이 100년 만에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총선에 민주당이 이겼다면 우리는 지금 재벌개혁 입법을 했을 것이고, 다수당이 그렇게 개혁 입법을 할 때
소수당이 쫓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 우리는 100년 만의 기회, 2012년에 2번의 기회 중에 1번의 기회를 놓치고 그 1번의 기회를 놓친 바람에 지금 민주당은 무너졌고 기대한 만큼 기대를 안 했다면 오히려 몰랐는데 기대를 너무나 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린 만큼 지금 처절한 버림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00년 만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그것이 곧 우리 대중들의 질곡으로 이어질 때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민주통합당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다 보면 변화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원 127명 한 명이 꿈틀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보이기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강력한 재벌을 개혁한 민주정부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찾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보다가 찾고 못 찾다가 유일하게 찾은 하나의 사례, 그것이 바로 뉴딜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계약이죠. 그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완전히 새 판을 짠 겁니다. 그런데 그 뉴딜조차도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2007년 이후에 한 2년 동안 1920년대 워싱턴에 가서 살았습니다. 미친놈처럼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때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때 정치인들이 뭘 했는지 저는 그 시절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강고한 재벌체제, 제가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비재부 장관한테.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런 소유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그분들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내놔라. 전혀 다른 걸 내놓고서 그리고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1920년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 민주당이 지금 한국의 민주당과 똑같았습니다. 질이 멸렬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1910년도에 자기네 후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총장 하시던 분을 주지사 후보로 데리고 왔고 그 주지사 후보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로. 왜?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민주당이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분이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윌슨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재벌개혁입니다. 191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8년 후에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재벌개혁은 하나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의회에 가서 법이 만들어져 나오면 다 알맹이가 다 빠진 법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만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었고 많은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재벌은 더 번성했고 결국
1920년대를 지나면서 재벌공화국이 됐고 그 결과 대공황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주정부는 반드시 금권정치와의 일대 격돌을 벌여야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정당은 반드시 금권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항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거기에 대항하게 되는데 그 정당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본의 힘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본의 힘을 깬 사례가 자본주의 민주정부 역사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다 가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당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그런 당이 있듯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저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다는 것은 저 정당이 집권을 하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장이라도 다 가능하다 하고서 지금 저희 민주통합당이 얘기한 모든 공약을 다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주지 않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재벌당과 반재벌당의 격돌이 2012년에 벌어지는 것이고 이 격돌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질곡의 역사를 또 겪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초인가요? 작년 말쯤 됩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나는 안철수를 믿지 않는다는 글을 썼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안철수 교수가 가장 지지도가 높아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안철수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단언합니다. 위대한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실패했듯이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실패했듯이 안철수도 실패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재벌의 힘을 자본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철수 교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저렇게 인기가 높게 되면 경대승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무신 30명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무모함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 안철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철수 교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철수와 영희의 그 철수로 돌아와라. 그 철수를 나는 믿겠다. 역사의 거대한 질곡하에서 자본과 싸워서 이긴 민중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그 철수 중에 한 명 철수를 나는 믿겠다. 그 철수가 돌아오면 그 철수에게는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안철수가 아니라 한 개인 철수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과제를 안철수 교수가 수행할 때 그때 안철수 교수는 우리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 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요. 안철수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지금 국민에 대한 질책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철수 교수가 외부적 충격으로 저는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바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면 해체된다, 될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힘에 굴복하는 그 민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용이나 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간단하게도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신광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사학과 신광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토론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일상적인 학술적인 토론이 아니고 안철수 교수의 생각과 안철수 교수의 여러 가지 뜻을 그걸 가지고 발표하시고 또 그분 발표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좀 담으시고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뭐 학술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때로는 시사적이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 제기식의 그런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이한 현상이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대 지난 10년의 15년의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민주정부 10년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온 지난 5년 MB정권의 실패. 이 두 실패의 결과가 결국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그리고 기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낳아서 결국은 새로운 비정치정당, 비정치인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열망들이 분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을 많이 얘기하죠. 오늘 논의에서도 국민 얘기 많이 나왔어요. 국민은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눠져 있고 생각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국민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은 과거에 20세기를 지배해왔던 그런 정당에 대해서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애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것에 기초해서 또 애착을 갖고, 그것이 뭐 지역 정서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건 간에 그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민주정부에 기대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MB정부에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둘 다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판단하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추구하고 또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상당히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쏟는 열망, 기대, 이것이 이제 안철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기괴하다고 그랬는데요.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도 없고 정치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국민들의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치 생활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 정당들은 미치는 거죠.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가만히 있는 개인에게 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이상한 상황이 지금 2012년 9월 4일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정당 정치, 기존의 정치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철수 교수의 여러 가지 이 책들이 많이 읽히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고, 오늘 우리 이런 자리도 그런 자리인 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안철수 교수의 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복지는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의 현재 수준에서 복지가 시대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뭔지 몰라요. 복지를 가장 정치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취임사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1981년입니다. 21년 전에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복지국가를 얘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뭔지 몰라요. 단지 복지는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복지 얘기하는 거죠. 선거가 없다면 복지 얘기 안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은 낮고 또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복지라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복지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고 대학교 때도 배우지 못했고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하는 그런 논의가 등장하면서 복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시대정신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 국면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 기성의 행정 관료들, 그 다음에 대통령부터 복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7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지금은 한 7, 전체를 경제활동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한 15 정도가 노인인데 2040년 가까이 되면 100을 했을 때 70 정도가 노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또 구매력이 부족하고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이 복지 문제,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 또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한민족이 재생산되는, 유지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 먼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이번에 어떻게 해서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느냐. 민족의 장래, 한국 사회 장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선거 끝나면 그때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느냐 하고 말을 뒤집는 그런 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복지라는 것이 아직도 시대정신이 되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아닌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복지를 그걸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자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당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분명치가 않아요. 이건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복지 정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재원의 문제, 이런 아까 이상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좀 빈말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복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증세 문제. 국민들이 증세를 원하느냐? 안 원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증세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증세를 원한다는 것 자체도 착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안 내죠. 증세는 현재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재벌들이나 기업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쪽에 증세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증세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세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증세의 어떤 대상자, 타겟이 어디냐가 분명히 논의가 되지 그냥 무조건 증세를 얘기하게 되면 저항만 생기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세 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더 안 내고 그러나 현재 많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전기값도 적게 내고 세금도 적게 내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집단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이른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증세가 논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증세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불필요한 이런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안철수 생각에 시대정신 복지가 충실히 녹아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상현 교수가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혜롭게 문진영 교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부탁받고 안철수가 쓰신 그 생각이라는 그 잡지 생각이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은 그 저의 소회는 아주 잘 정제된 언어로 상식적인 내용을 잘 설명한 이제 하나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누구나 합리적으로 양식 죄송합니다. 누구나도 양식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이란 누구나 동의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이 쓰신 책만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이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그걸 뛰어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철수 현상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나오고 하나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썼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크게 인구에 회자되고 우리 사회 하나의 지형을 바꿀 만한 힘을 가졌는가.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힐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 뭔가 하고 싶은데 돌파구가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이나 기성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에 안주해 있거나 굉장히 찌질하게 보이고 이런 그 앵그리 영맨이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분노나 이런 것을 안철수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의 그 기대의 언덕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안철수 개인이 힐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처지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언덕을 닿았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무엇을 하느냐가 역사는 기록을 하게 될 테니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 앵그리 영맨들에게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한껏 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좌절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안철수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 공동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을 삼을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안철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자신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걸 강요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절대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에 관한 여러 가지 평을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메시아의 도래처럼 생각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뭐 마음이 따뜻하다든지 뭐 이걸 보니까 뭐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 뭐 지역 뭐 새로운 지평을 만들지 저 그 책을 읽어본 순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같지는 않고 사실 그 정도 책은 저도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읽고 안철수가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메시아로 만든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앵그리 영맨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철수 이번에 제가 토론한다고 해서 안철수 책을 읽었는데 또 한 이제까지 책은 생각이 왜 그 전에 나온 게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바둑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안철수 씨보다 좀 바둑에 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바둑을 배우려고 하는데 100권의 바둑책은 다 한 1년 정도 읽고 그리고 해보니까 1급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1급이 된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하나의 바둑 얘기지만 그것이 하나의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는 자리에 가서 그런 정신 자세와 그런 방식을 국정에만 했다. 그러면 굉장히 파멸적인 결과를 올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모든 것이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과 이론과 현실과 이론이 계속 부단하게 교합하면서 교접하면서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나 튼튼한 걸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이론적으로 자기가 완비해서 그 다음에 뭘 해보겠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짜 바둑에만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안철수 씨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은 아까 그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선생은 이제 복지국가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는 제3의 시대 정치라고 말씀하시고 신광현 교수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갈망하는 건 사실이다. 그것이 복지로 표현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되든 새로운 갈망의 지평을 어떤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집중해서 중심성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평을 좀 보여줘야 이 안철수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제 생각에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지금까지 정치인들 보면 마이너스, 네거티브 정치가 합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도 항상 한나라당이 뭘 하면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새누리 한나라당이 야당의 표현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철수 씨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리는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플러스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안철수 현상이 하나 입수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플러스 정치의 내용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교수께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희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안철수 혼자로서는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저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안철수 교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우호적인 환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0년 만에 맞는 기회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지 이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은 안철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기 마지막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홍정학 교수님이자 이 의원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주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분투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역시 이제 민주당이 너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의정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건 홍 교수님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민주화 이전에 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무거운 책임 문제가 지금 오늘 상황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현상은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우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거나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러시아 거기 앞에 여러분 기사 보시면 깔려있는데 진보의 실패가 박정희를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토론하고 그러던데 지금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정도의 현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같은 정도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거기서 뭔가 해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당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열망을 보내고 좌절만 하진 않고 거기다가 뭔가 손을 한번 들어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 대중들이 매우 시민들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정치 중심론자들에서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 정치의 곳에 있어서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공명위기의 대한민국과 재벌 동물원 하에서 가장 고통받는 새로운 세대 2030 세대에 주목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출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지도적 정치인으로서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당이 누가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존재는 바로 새로운 시민적 주체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 하나 지적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진보정당들이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 노동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 정의적 노동자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적 확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 전에 자기의 아주 불태는 어떠하며 민주당의 중심적 기반과 주체는 누구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하나의 n분의 1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들인데 이 주체들이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안철수는 그것이 핵심의 골격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게 대선 안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특히 진보개혁 세력 그 대중들한테는 완전히 저는 공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식을 잘 몰라요. 근데 현재까지 오면 이 돌아오 더 이상 그걸 돌아가겠다. 난 정치인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발언한다면 이게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랄 것 같은데 이건 경제공학이 아니라 정치공학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씨가 기로에 있고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문제가 정치인으로 나온다더러 문제는 강용만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분노하는 강남좌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좌파와 분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정치인의 그 분명해지면 이제 안철수 교수의 장점은 이제 성공 모델이거든요. 교육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서민성이 약합니다. 이 서민성이나 이 분노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될 것 같고 마지막에 질문 나온 것 관련해서는 성장 문제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태주의자들은 성장은 이제 그만 생태지역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성장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장을 좀 해야 일자리도 해결되고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이 진보개혁 기반이 상당히 갈려있어요. 여러 가지로 갈려있는데 이 갈려있는 요구들을 적절히 잘 수렴하는 이게 상당히 또 과제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일정하게 조절을 하되 지금 오히려 문제는 성장 그만하자 문제보다 어떤 새로운 성장 선순환의 선도자 성장체제로 가느냐가 핵심에 지금 도전으로 걸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나름대로 아주 적절한 말하자면 진단과 앞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제 발표에 이루어졌습니다. 신 교수님 시대정신 이야기는요. 저는 제가 복지를 제가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 발표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네 글자를 썼거든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펼쳐왔죠. 그리고 지금 선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지금 해온 겁니다. 그래서 민생이 폭탄에 빠졌고 이게 지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걸 지금 경제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안철수 현상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저는 이제 복지국가라고 표현했는 건데 그 복지국가는 그냥 복지가 아니고 경제와 복지의 유기적 통합체계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발표문에 그림도 그려지고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경제와 복지가 통합체계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학적 논리와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편주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총합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역사상 가장 잘 구현했던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렘 마이드너 모델이라든지 그 사회적 담합주의 모델, 소위 말해서 노사정 합의 모델, 뭐 이런 국가가 경제와 복지 직접 개입해서 그걸 통합시켜 놓았을 때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공급적 경제학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총수요가 늘어나는 복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서 경험을 얻어서 우리 한국적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경제복지 통합 모델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지난 논의가 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넘어설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내가 생각을 들려고 싶다 이것과 무관하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저변을 흐르는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게 바로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적 현상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복지 부분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 그리고 또 그 각자 분들의 또 자신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되게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그냥 이 세션이 다른 세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주최 측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다른 그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분들의 기회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종합 토론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3부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